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특수회계 편을 다룰 텐데요. 첫 시간으로 제1장 리스회계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스회계는 아마 보통 좀 생소한 내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보통 우리 이제 재무회계나 중급회계 교재에 봐도 교재에서 굉장히 뒷부분에서 표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리스회계라는 게 나오게 된 배경부터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스는 이제 리스 계약은 근본적으로는 물건을 빌려주고 물건을 빌려준 거에 대한 대가를 임차인이 지급하는 그러한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빌려주고 물건을 빌려 쓴 거에 대한 대가를 주는 거니까 사실은 뭐 임대차하고도 비슷한데 이게 이제 리스라는 회계 처리가 문제가 됐던 거는 이제 제가 이제 교재에서 이제 이론적 배경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빌려서 쓰는 거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일단 법적으로는 보면 빌려준 사람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당연히 빌려준 사람이 법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빌려서 쓰는 사람은 그냥 사용권만 가지고 있는 그러한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제일 쉬운 예로 우리가 뭐 제주도에 가가지고 렌트카를 뭐 2박 3일간, 3박 4일간 빌려서 썼다고 합시다. 그러면 3박 4일 동안 우리가 차를 갖다 빌려서 쓰면서 그 차가 내 차다 이렇게 생각하는 리스 이용자는 없을 거라는 거죠. 그 엄연히 리스 회사의 소유 차량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정 기간 사용한 대가를 갖다 지급을 하는 계약이니까 간단한데, 만약에 똑같은 차량인데 차량의 내용연수가 경제적 내용연수가 10년이라고 합시다. 경제적 내용연수가 10년인데 그 차량을 9년 11개월 동안 빌려서 탄다고 하죠. 그러면 뭐죠? 속칭말로 뽕을 뽑는 거잖아요. 그 차에 대한. 그러니까 위험과 효익을 사실상 리스 이용자가 다 가져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리스 이용자 거가 아니기 때문에 리스 이용자는 해당되는 리스 자산을 회사의 자산과 부채로 계상하지 않는 그러한 결과가 됩니다. 자, 그랬는데 그게 뭐 크게 문제가 있느냐?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 만약에 리스 계약,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리스 계약은 법적으로 소유권이 리스 제공자, 리스 회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회사의 자산과 부채로 계상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면 할부 매입했던 거하고 문제가 비교해서 차별하는 그런 효과가 됩니다. 여러분 할부로 만약에 해당 자산을 매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회사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미지급된 할부금에 대해 가지고는 부채로 계상해야 되죠. 거기에 비해 가지고 물건을 빌려서 쓴다. 리스라는 형식을 취했다는 이유로, 법적인 소유권이 리스 이용자에게 없다는 이유로 회사의 자산과 부채로 계상하지 않는다고 하면 회사의 부채 비율은 대단히 낮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똑같이 자본이 100인 회사가 있다고 합시다. 두 회사 다 자본이 100인데요. 오른편에 있는 회사는 자산이 200, 자산이 300, 부채가 200이고요. 왼편에 있는 회사는 자산이 400, 부채가 300이라고 합시다. 자, 어떤 회사가 더 재무적으로 건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재무적으로 계산해보면 부채 비율은 여기가 300%, 얘는 부채 비율이 200%가 됩니다. 우리가 일단 재무 분석 중에서 특히 채권자 입장에서 신용 분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비율로 보는 게 뭐죠? 부채 비율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이 회사 높게 나타나고 이 회사 낮게 나타나는데, 만약에 어떤 회사가 지금 요런 회사, 지금 현재는 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리스 계약의 형태로 해서 자산과 부채가 원래대로 하면 할부 매입을 해가지고 자산과 부채가 100억씩 늘어나야 된다고 합시다. 그렇게 되면 부채 비율이 이렇게 300%로 높아질 겁니다. 자산을 100억짜리를 할부 매입을 하게 되면. 그런데 할부 매입을 하지 않고 리스라는 형태를 갖다가 이용을 했기 때문에 회사의 자산과 부채로 계상하지 않는다면 회사의 부채 비율은 여전히 200%를 유지할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사실상 실질적인 내용이 거의 유사한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부채 비율이 달라지는 그러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리스는 결국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제주도에서 잠깐 빌려다 가지고 사용료를 내는 그러한 리스의 형태를 운용 리스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 예로 들었던 경제적 내용연수가 10년짜리 차량인데 9년 11개월 동안 빌려서 쓰는, 사실상 위험과 효익이 리스 이용자에게 기속되는 그러한 계약을 갖다가 금융리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운용리스하고 금융리스 두 가지를 잘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운용리스는 그렇게 뭐 회계 처리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사용료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건데, 금융리스는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느냐 하면 사실상 할부로 매입한 거하고 똑같은 형태의 회계 처리를 해줘야지 되는 것이 금융리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리스 회계 처리의 역사를 보면, 뭐 역사라고까지 뭐 얘기할 거는 좀 너무 좀 거창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그 회사는 가급적이면 운용리스로 회계 처리를 하려고 하고, 그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운용리스 실질 경제적 실질이 그 할부 매입에 가깝다면 다 금융리스로 회계 처리하도록 계속 끌어오는, 이게 유도하는 그러한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었다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해당되는 내용들을 261페이지에서 페이지는 제가 됐고요. 본 장의 이론적 배경이라고 되어 있는 이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친구나 가족들과 관광지에서 잠깐 차량을 렌트해서 이용하고 사용료를 지급했다고 하자. 이때 빌린 차를 차량 이용자의 소유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에 비해 가령 경제적 내용연수가 10년인 차량을 9년 11개월 동안 빌려서 쓰는 내용의 계약을 했다고 하면 법적인 형식은 임대차로 차량 이용자의 소유인 건 아니지만 사실상 차량 이용자가 할부로 매입한 것과 같고 차량의 법적 소유자는 차량 이용자에게 채권만 가진 그런 셈이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법적 형식이 임대차이지만 그 전자와 후자는 실질적 내용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회계 처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자를 운용리스, 후자를 금융리스라고 회계 처리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회사의 자산 부채가 동시에 계상되는 것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왜냐하면 부채 비율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자산 증가에 따른 각종 규제, 그들도 피하고 싶고요. 자산이 증가하게 되면 뭐 중소기업을 유지하지 못하고 대기업으로 돼가지고 중소기업 혜택을 잃을 수 있죠. 또는 자산이 또 일정 규모 이상 커지게 되면 뭐 지금 현재는 이제 120억이 기준이죠. 자산 120억을 초과하게 되면 그 회계 감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뭐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들을 피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 위험과 효익이 이제 회사에게, 리스 이용자에게 기속되는 이러한 경우에조차도 법적 소유권이 없다는 이유로 차량의 이용자가 해당되는 차량을 자산과 부채로 계상하지 않고 사용료만 비용 처리하는 회계 처리를 선호해 왔다는 거죠. 예. 그 이하의 내용들은 어차피 이제 우리가 본문을 풀면서 해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운용리스냐 금융리스냐 이 구분하는 기준이 일단 중요한데요. 자, 그래서 그 1번 문제 한번 읽어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죠. 리스는 계약의 형태보다 거래의 실질에 따라서 분류한다. 다음 중 금융리스로 분류되지 않은 예에 해당하는 것은 되어 있는데요. 1번 보시면 리스 기간 종료 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 자산의 소유권이 리스 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속칭 소유권 이전 약정이죠. 제가 더 알아보기에서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리스로 분류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리스 실행일 현재 리스 이용자가 연간 매수 선택권을 가지고 이를 행사할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 연간 매수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면 무조건 사겠죠. 그죠? 예. 왜냐하면 연간 매수 선택권을 이용해서 그 해당되는 리스 물건을 사고 그다음에 시가로 팔면 이익이 될 거니까 연간 매수 선택권을 자신에서 포기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2번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금융리스로 분류된 예에 해당하는데 1번, 2번은 소유권이 어쨌든 넘어가게 되는 경우입니다. 1번은 그냥 바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고 2번은 연간매수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되겠죠. 3번 보시면요. 리스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을지라도 리스 기간이 리스 자산 내용연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그 다음에 네 번째, 최소 리스료를 내재율로 이자로 할인한 현재 가치가 리스 자산의 공정 가치를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이거 4번 지문인데, 일단 3번 지문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연수 10년짜리 자동차인데 9년 11개월 동안 탄다. 뭐 이런 경우에, 그죠? 리스 기간이 리스 자산 내용연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이러한 경우에는 금융리스로 분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이제 4번 지문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 왜 어려운 이유는 최소리스료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런데요. 최소리스료를 내재율로 할인한 현재 가치가 리스 자산의 공정 가치를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뭐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회사가 내야 되는 그 리스 이용자가 그 부담해야 되는 그 금전이나 기타의 가치,
기타의 내용들을 갖다가 이제 최소 리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이제 현재 가치로 평가했을 때 요 금액이 공정 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1, 2, 3, 4번은 여러분들이 사실상 이 리스를 공부하시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5번, 사실상 리스 계약이 해지불능인 경우, 해지불능 여부는 리스의 분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굳이 5번을 이렇게 틀린 지문을 제가 표시한 건 물론 뭐 답이 5번이 되는데요. 과거의 회계 기준에 보면 해지불능이 아니면 운용 리스로 가는 뭐 그런 회계 처리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옛날 회계 처리를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는 없지만, 어쨌거나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의 경우에는 금융 리스로 분류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는데, 여기서 하나 좀 더 기억하셔야 될 게 3번하고 4번에 뭐 상당 부분, 대부분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3번 지문의 상당 부분, 4번 지문의 대부분 이런 말이 나오는데, 요 기준에 대해 가지고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75%, 3번 지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75%, 4번 지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90%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칭 75% 테스트, 뭐 90% 테스트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제 운용 리스의 회계 처리인데요. 운용 리스는 사실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시험에 별로 나올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운용 리스에 대한 회계 처리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운용 리스에 대한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리스 제공자의 운용 리스 자산은 리스 자산의 성격에 따라 비유동 자산 중 운용 리스 유형 자산 또는 무형 자산의 항목을 표시하고 그 항목은 의 구체적 내역은 추석으로 기재한다. 2번 지문, 리스 제공자의 운용 리스 자산에 대해서 보정 잔존 가치를 제외한 리스료, 최소 리스료는 리스 자산의 기간적 효익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다른 인식 기준이 없다면 리스 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된 금액을 손익계산서의 순이익을 인식한다. 3번, 운용 리스 자산의 감가상각은 리스 제공자가 소유한 다른 유사 자산의 감가상각과 일관성 있게 회계 처리한다. 4번, 운용 리스로 빌린 리스 자산에 대해서 리스 이용자가 자본적 지출 성격의 수선비를 지급한 경우 리스 계량 자산으로 계산하고 리스 계량 자산의 내용 연수와 리스 기간 중 짧은 기간 동안에 감가상각한다. 여기까지 다 맞는 지문이고요. 다섯 번째 거 보시면 뭐 약간 일부러 함정을 판 건데요. 운용 리스의 이용자는 운용 리스료의 미래 최소 리스의 합계액을 5년 이내분과 5년 초과 두 가지로 구분한다 되어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1년 이내 1년 초과, 3년 5년 이내 5년 초과 이렇게 구분해서 주석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64페이지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결국 요게 3번 문제가 이제 가장 이 장에서 좀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3번 문제 보시죠. 주3청은 한국리스와 관련과 다음과 같은 조건의 금융리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리스 기간 2000X1년 1월 1일부터 2000X3년 12월 31일 3년. 리스 기간 종료 후 리스 자산은 리스 제공자인 리스 회사에 반환한다. 자, 자산을 갖다가 리스 회사에 반환하기 때문에 요거는 당연히 이제 금융 리스가 되겠습니다. 리스 자산의 공정 가치는 134,287이다. 그 다음에 리스료는 매년 말 5만 원씩 3회 지급된다. 그 다음에 리스 이용자는 리스 회사에 리스 자산의 잔존 가치 10,000원을 전액 보증하였다. 그러나 리스 기간 종료 시점에 실제 잔존 가치는 1,000원밖에 안 됐다. 뭐 이런 말이 나오고요. 동리스 계약에 적용될 내재 유지율은 10%다. 리스 자산의 내용 연수는 3년이며 주식회사 3청은 정액법으로 생각한다. 현재 가치 계수는 3년 0.7513, 연금 연가 계수는 2.4869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 주3청이 리스기간 개시 시점에서 인식해야 할 금융리스 자산의 금융리스 부채의 가액은 얼마이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결국 최소 리스료의 현재 가치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소 리스료의 현재 가치와 리스 자산의 공정 가치 두 가지 중 작은데요. 지금 리스 자산의 공정 가치가 주어져 있잖아요. 리스 자산의 공정 가치가 134,287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최소 리스료를 구하면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최소 리스료라는 말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2번 문항 옆에 보시면 최소 리스료라는 거에 대한 제가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최소 리스료는 이제 요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리스 이용자가 제공하는 금전이나 기타 뭐 자산에 대한 대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융리스로 분류되는 게 결국 네 가지가 있었잖아요. 자, 소유권 이전 약정이 있는 경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영가 매수 선택권이 있는 경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75% 테스트에 해당하는 게 있고 90% 테스트에 해당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개는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고 밑에 두 개는 소유권 이전되지 않는 경우죠.
않는 경우가 되는데, 일단 소유권 이전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최소 리스료는 그냥 정기 리스료, 회사가 지급하는 정기 리스료가 최소 리스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리스 이용자가 부담해야 되는 금전이죠. 근데 연간매수 선택권이 있다고 하면 정기 리스료에다가 자, 연간매수 선택권이 행사되니까 연간매수 선택권 행사 가액만큼은 돈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리스 제공자에게. 리스 이용자가 리스 제공자에게 금전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연가매수 선택권 행사 가액만큼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75% 기준인 경우에는요.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정기 리스료에다가 연간매수 선택권 행사가 이건 있을 수가 없죠. 연간매수 선택권이 있는 경우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경우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보증잔존 가치라는 걸 더합니다. 자, 이 보증잔존 가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리스 기간이 종료가 되게 되면 해당되는 자산의 가치가 남는데 그걸 잔존 가치라고 얘기합니다. 리스 자산의 잔존 가치, 이제 영어로 RV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지듀얼 밸류가 되겠죠. 레지듀얼 밸류가 되는데, 이 잔존 가치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리스 물건을 갖다가 리스 이용자, 리스 같은 차량인데 리스한 차량하고 자기 소유의 차량하고 어떤 차량을 좀 더 뭡니까? 주의해서 다루겠습니까? 당연히 자기 소유의 물건을 좀 더 귀하게 다루겠죠. 주의를 다 하겠죠. 왜냐하면 리스 물건들은 나 어차피 지금 리스 기간 끝나면 이거 돌려줄 거니까 좀 마구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원래 잔존가치 이 정도가 남아야 되는데 실제 잔존가치보다 못한 가격의 자산이 반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령 잔존가치가 가령 예상되는 게 원래 500이었는데 이 500보다 훨씬 낮은 가액인 100짜리 가치밖에 안 되는 자산으로 반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뭡니까? 리스 제공자는 결국 400만큼 그 리스 기간 종료 시에 손해를 보게 되는데 이 전체 손해를 갖다가 다 부담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손해의 일부를 갖다가 리스 이용자에게 전가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리스 이용자에게 가령 보증잔존 가치를 이런 경우에 200으로 정했다고 합시다. 그렇게 되면 보증잔존 가치가 200이라 그러면 만약에 실제 잔존 가치가 100만 남는다. 그러면 요 차이 100만큼은 누가 부담하라? 리스 이용자가 부담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보증잔존 가치라고 하는데 그 보증잔존 가치에 해당하는 요만큼을 요만큼에 해당하는 자산의 가치만큼은 결국 리스 제공자에게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보증잔존 가치를 가산한 게 최소 리스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의 케이스는 어떻게 됩니까? 뭐에 따라 가지고 지금 뭐 때문에 지금 금융 리스가 된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리스 자산 반환을 하는 거고, 리스 기간 종료 리스 자산에 반환하잖아요. 그러니까 1번이나 2번에 해당하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3번이나 4번의 항목에 의해 가지고 지금 금융 리스가 되는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정기 리스료에다가 보증 잔존 가치를 합산한 거, 요게 최소 리스료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금융 리스인지 아닌지에 대한 구분은 그냥 이 문제에서 그냥 금융 리스라고 이미 이게 이미 다 정해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금융 리스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보면요.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일단 자, 최소 리스료의 현재 가치인데요. 정기 리스료가 얼마죠? 정기 리스료가 5만 원이고요. 즉 회사는 1년차, 2년차, 3년차에 각각 5만 원씩의 정기 리스료를 부담을 한다는 것이고요. 다음에 만기가 됐을 때는 최소한 만 원만큼은 의 가치는 돌려줘야 되는 거죠. 요게 보증 잔존 가치가 되는 거잖아요. 요거의 현재 가치를 구하면 이게 최소 리스료의 현재 가치가 되는데요. 요걸 갖다 구해 보니까 5만 원 곱하기 2.4869 더하기 만 원 곱하기
0.7513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보니 131858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131858하고 아까 원래 처음 문제 제시되어 있는 리스 자산의 공정가치 두 개 중에 낮은 걸로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131858이 그 금융리스 부채의 가액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2번 문항 보시면요. 주 3층이 2000X 1년 말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여야 할 비용은 얼마냐, 비용의 합계는 얼마냐,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리스 이용자가 비용으로 부담해야 될 가액은 뭐가 돼야 되느냐 하면, 리스 이용자가 비용으로 부담해야 되는 가액은요, 일단 이자 비용이 있겠죠. 금융리스에 대한 이자 비용이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가치로 할인을 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 가지고는 뭐죠? 삼각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131858을 기준으로 하는 삼각표를 작성하게 해야 되는데요. 자, 즉 2000X 1년 1월 1일 날 131858이고요. 그 다음에 2000X 1년 12월 31일 날 지금 이자율이 몇 %죠? 이자율이 지금 10%니까 이자율이 10%니까 13185가 되고 전기리스율이 5만 원. 따라서 요거의 차이만큼이 13186 하죠. 뭐 끝전 차이 86. 그래서 13186 빼기 5만 원 해서 마이너스 36814. 요거 두 개 합하니까 131858 해서 95044. 그래서 결국 나중에 2000X 3년 12월 31일에는 딱 보증잔존 가치인 만원만큼 남는 걸로 이렇게 삼각표가 작성이 돼야 됩니다. 각자 해보시고요. 자,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첫 해에 2000X 1년의 비용을 물어보고 있는데, 첫 해의 비용은 일단 이자 비용 13186 요거만큼이 비용이 되어야 합니다. 13186만큼이 비용이 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요 비용에다가 감가상각비를 잡아야 됩니다. 회사가 그 부채도 잡았지만 자산도 잡았잖아요. 자산도 잡았기 때문에 자산에 대해 가지고는 감가상각비를 잡아야 되는데, 자, 자산은 131858인데 리스 기간이 종료할 때의 잔존 가치는 만 원, 보증 잔존 가치는 만 원이죠. 그래서 만 원 나누기 내용료 리스 기간 3년 해서 감가상각비로 요만큼이 계산되는데 40619가 계산됩니다. 그래서 여기 40619에다가 13186 요 두 가지를 더한 값, 요 두 가지를 더한 53805가 이게 이제 회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네요. 그죠? 다음에 2003년 말에 회사가 리스 기간 종료 시에 인식해야 할 리스 보증 손실은 얼마냐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 원래 보증 잔존 가치는 얼마였습니까? 만 원을 보증했는데 그 실제 잔존 가치는 1000원밖에 안 됐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9,000원만큼에 대해서 보증 손실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리스 보증 손실이 9,000원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고요. 요 감가상각에 대해서 조금 저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처럼 이렇게 리스 자산을 갖다 반환하는 경우에는 리스 여기 내용 감가상각 기간이 뭐죠? 리스 기간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죠? 보증 잔존 가치가 되는데, 만약에 아까 뭡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처럼 뭐죠? 리스 자산이 소유권 이전 약정이 있다든가 연가 매수 선택권이 있는 그런 경우에는 여기 잔존 가치가 보증 잔존 가치가 아니라 그냥 잔존 가치, 우리 경제적 내용 연수가 끝날 때의 잔존 가치고, 분모도 경제적 내용 연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감가상각비 구할 때 이게 소유권 이전 약정이나 연가 매수 선택권 때문에 운용 리스가 된 건지, 금융 리스가 된 건지 아닌지, 그거에 대해서 구분을 좀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리스 제공자가
해당 리스 자산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로부터 취득한 제조 자산을 금융리스 방식으로 리스하는 경우를 뭐라고 하느냐? 예, 판매형 리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이제 판매 후 리스랑 좀 헷갈리는데요. 판매형 리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판매형 리스 또는 그 제조 판매자가 리스 제공자인 금융 리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판매형 리스인지 아니지 이거에 대한 구분은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는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리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이제 감안을 해야 되는 것인데, 가령 뭐 현대자동차가 차량을 팔면서 자기들이 리스도 겸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판매 이익하고 리스에 따른 이익하고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판매형 리스라는 걸 용어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판매형 리스하고 판매 후 리스는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판매 후 리스는 이거는 이제 영어로는 세일즈 앤 리스백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이런 것들은 그게 이제 좀 더 알아보기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리스 이용자가 리스 제공자에게 자산을 판매하고 다시 그 자산을 리스하는 거래를 말하는데, 판매 후 리스 거래는 자금이 부족한 기업이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하여 자금을 확보하고 자산을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 흔히 사용되는 거래인데요. 실질적 이러한 형태로 이제 거래를 했던 게 사례가 꽤 있습니다. 저쪽 청계천변에 있는 그 SK 빌딩 있잖아요. SK 그 본사 빌딩 뭐라든가, 아니면 여기 여의도에 있는 하나증권 빌딩, 이런 것들이 전에 이제 대한생명, 지금 하나생명이 조금 대금 마련을 위해 가지고 이 세일즈 앤 리스백 형태로 했던 거죠. 그래서 세일즈 앤 리스백을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집주인이었는데 집주인은 우리 집을 팔아서 그 돈을 일부를 좀 조달을 하고 그 집에 세입자로 놀러왔는 뭐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요 리스 자산의 감가상각 제가 잠깐 설명드렸는데, 그 다음 문제에서 나오니까, 다다음 문제에서 나오니까, 그때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리스 회계 용어의 정의, 이런 말이 나옵니다. 리스 회계에서 사용하는 정의로 옳지 않은 것. 1번, 리스는 리스 제공자가 특정 사용자산의 사용권을 일정 기간 동안 리스 이용자에게 이전하고 리스 이용자는 그 대가로 사용료를 리스 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맞고요. 두 번째, 리스 총투자는 금융리스에서 리스 제공자가 수령하는 최소 리스료와 보정찬존가치 합계액을 말한다. 맞고요. 무보정찬존가치는 리스 제공자가 실현할 수 있을지 확실치 아니하거나 하지 않거나 리스 제공자의 특수관계자 만이 보증하는 리스 자산의 찬존가치 대부분을 말한다. 맞고요. 네 번째, 내재이자율은 리스 실행일 현재 리스 제공자가 수령하는 최소 리스료와 무보정 잔존의 가치의 합계액을 공정가치와 일치시키는 할인율을 한다 돼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예. 내재이자율은 리스 실행일 현재 금융리스 제공자가 수령하는 최소 리스료와 무보정 잔존의 합계액을 리스 자산의 공정가치와 리스 자산의 개설원가의 합계액을 일치시키는 할인율을 말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약간 함정이 있었죠. 그래서 4번이 틀려서 답이 되고요. 5번 지문, 영가 갱신 선택권은 리스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서 리스 이용자가 당해 리스 자산의 계약을 갱신 선택권을 행사 가능일 현재의 공정가치보다 현저하게 낮은 리스료로 갱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맞는 지문이고요. 자, 이제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리스에서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 감가상각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래서 문제 보시면 6번 문제. 다음과 같은 금융리스 계약에서 각각의 경우 회사가 계상할 리스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상황 1번은 보니까 연가매수 선택권이 있습니다. 2번은 보면 연가매수 선택권 없고, 그죠? 지금 보증찬존 가치가 있는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상황 1번은 리스 자산이 소유권이 결국 이전되는 경우고, 상황 2번은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는 경우죠.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하고 이전되지 않는 경우 두 가지를 살펴보시면 해설을 보세요. 취득가액은 어차피 둘 다 10만 원씩인데, 리스 자산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경제적 내용 연수가 아닌 리스 기간이 아닌 경제적 내용 연수를 내용 연수로 봅니다. 그러니까 몇 년을 내용 연수로 보죠? 5년을 내용 연수로 보고, 그다음에 리스기 5년 후에 찬존 가치가 5,000원이니까 찬존 가치 5,000원, 내용 연수 5년 해서 감가상각비가 19,000원이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비해 가지고 리스 자산이 반환을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 2의 경우에는 리스 기간 종료 시점에서 보증 찬존 가치 7,000원, 그다음에 내용 연수는 리스 기간인 3년으로 해가지고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고요. 다음 문제 보시면요. 금융리스의 리스 이용자의 비용 계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한국은 서울리스와 다음과 같이
새로운 기계를 금융 리스를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스 기계의 공정가치 500만 원, 내용연수 20년, 찬존가치는 없고요. 리스 기간이 2000Y년 말까지입니다. X인데 Y는 뭐냐? 딱 10년이 지났다는 거죠. 2011년이면 2020년 말까지다라는 걸 이렇게 썼습니다. 좀 어렵나요? 설명이? 어쨌거나 리스료는 매년 말 70만 원씩 구급을 하게 되는데 자, 뭐 이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빨리 그냥 읽으면 넘어가죠. 주한국의 감가상각은 정액법을 사용하고 있고 찬존가치는 없고요. 리스 회사의 내재 유자율은 8%, 리스 기간의 10년의 연금 연가 계수는 6.7101. 이러한 리스와 관련하여 2000X 1년에 계상해야 될 총 비용은, 자, 리스 이용자가 계상해야 될 비용은 이자 비용과 감가상각비가 될 건데, 이자 비용을 일단 구해 보시면, 일단 최소 리스료를 구해 보셔야 되는데, 지금 최소 리스료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요 기계 장치는 뭐 별 다른 설명이 없기 때문에 이 정기 리스료에 해당하는 것만이 최소 리스료가 될 것입니다. 뭐 보증 잔존 가치나 뭐 이런 설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70만 원 곱하기 6.7101을 해보니까 469만 7,070원이 되죠. 요만큼이 결국 이제 금융 리스 부채가 되는데, 요거에 대해다가 8%를 곱한 것만큼이 이자 비용이 되고, 감가상각비는요. 자, 내용연수 지금 리스 기간이 지금 10년이니까 소유권 이전된다 이런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리스 기간만큼이 내용연수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리스 기간 10년, 그 다음에 리스 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감가상각비를 계산해 보면 46만 9,707원. 그래서 합계는 84만 5,473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제 리스 같은 경우에 남은 문제가 몇 문제 더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일단 풀어보시는 걸로 하고, 리스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